요즘 광복절에 일어났던 그리고 국가안보실 1차장의 김태효 일본의 마음을 이해한다라고 하면서 사실 정말 나라가 뒤집힐 만한 대통령실의 발언인데 그러려니 하면서 일본 간첩들 우리가 그 인간들이 권력자들이다라고 하면서 어이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 주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죠. 어떤 말씀을 드리냐, 3.1절이 아니라 3월 1일을 독립기념일로 해야 된다.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근거 없는 얘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제가 왜 3월 1일을 자꾸 3.1 운동이라고 폄하하냐, 왜 우리나라는 전쟁의 역사를 갖고 일제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왜 인디펜던스 데이가 없냐, 미국도 7월 4일이라는 독립기념일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독립기념일이 없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1919년 3월 1일 날 왜 자꾸 3.1절 만세운동이 아니라 왜 자꾸 독립기념일이라고 하면 3월 1일 날 1919년 3월 1일 날 우리의 민족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나라의 그 대표급인 사람들이 다 모이죠. 모여서 논의를 했던 게 사실 독립선언을 합니다. 전 세계 방방곡곡에 대한 독립을 알린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독립기념일이라고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으로부터 정부 수립까지 사실 29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1919년 3월 1일 날 이제 독립선언을 민족의 어떤 그 대표단들이 만나서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상해에다가 만들죠. 1920년대 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기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두 개의 그 정부잖아요. 두 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부가 여러분들 솔직히 좀 초라하죠. 요만한 건물에다가 여기가 내무부, 여기가 국방부, 방마다 이제 부서가 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두 개의 국경일을 제정을 해요. 하나가 뭐냐면 건국기원적, 대한민국의 건국을 기원한다라고 하면서 그 건국기원절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 건국기원절이 뭐냐면 지금의 개천절이에요. 지금의 개천절이 바로 건국기원절입니다. 그 다음에 독립선언일, 이게 바로 3.1절이었어요. 독립선언일이라고 하면서 그걸 3.1절로 이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아셔야 돼요. 3월 1일은 대한민국의 독립선언의 날이다. 그래서 제가 3월 1일을 앞으로 어떤 정부가 생겨도 우리가 독립기념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뉴라이트 일본 간첩들이 주장하는 이승만 건국의 아버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열거를 해드릴게요. 이 사람이 건국의 아버지의 자격이 있나? 적어도 여러분들은 역사를 좀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열거해주는 말들을 들으시면서 이 사람이 건국의 아버지에 해당되나, 저는 팩트만 얘기하겠습니다. 남북의 통일정부가 여의치 않으니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 요거를 좀 제가 첨언을 하면, 남북의 통일이 여의치가 않니, 그 당시에 민족주의자들 김구 선생님이나 여운형 선생님이나 수많은 어떤 민족주의자들은 절대 우리가 남북이 갈라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평양과 어떤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절대 회의를 오갔던 많은 민족주의 지도자들이 있었죠. 이승만이가 남한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려고 그랬던 이유는 뭐가 있냐면요, 남과 북이 동시 선거, 통합적인 선거를 하면 이승만은 절대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메가더의 지원을 받아서 남한의 단독 정부를 수립해서 남한의 본인이 대통령이 하기 위해서 남북을 사실상 이원화시키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본인의 권력력 때문에 남한의 단독 정부를 수립한 거예요. 남한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고 나서 이제 북한도 단독 정부를 김일성이 세웠던 거죠. 그 다음에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던 여러분들 제주 4.3 항쟁이
그 학살 현장이 남한의 단독 정부를 반대하던 3만여 명을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남한의 단독 정부 반대한다 그 시위 도중에 말발굽에 치여서 어떤 그 항의했던 미군의 말발굽에 치여서 어떤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그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항의를 하니까 거기서 강경 진압을 하면서 제주 4.3 항쟁이 퍼진 거예요. 사실 도화선은. 그때 결국 남한의 단독 정부를 제주에서 반대했던 그 3만 명을 무참히 학살을 하죠. 그렇죠? 무참히 학살을 하면서 시작된 게 제주 4.3 항쟁의 원인은 남한의 단독 정부의 반대였어요. 그 다음에 제주 4.3 항쟁의 어떤 진압 명령을 거부했던 여수 14연대 대령이었죠. 그 소속 군인들을 반란군으로 규정을 하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여수와 순천 우리 국민들을 1만여 명을 부역자로 몰아 학살한 장본인입니다. 여수에서 빨리 제주도 가갖고 저기 폭동이 일어났으니까 진압해라 라고 하니까 여수에 있던 진압 명령을 받은 장교가 이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이건 제주도민 사람이 간첩도 아닌데 그 사람들을 가갖고 우리가 죽이냐 라고 하면서 사실상 저항을 했죠. 저항을 했더니 이걸 반란이라고 얘기해서 미군들과 그 당시에 죽창부대들을 보내갖고 여수 반란 사건이라고 하면서 그 민간인들 여수와 순천에 있는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던 사건이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정확히 명칭을 여순 항쟁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순 항쟁이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치안 통치법을 이어받아서 6.25 전쟁 중에 국가보안법을 만들어서 아직도 빨갱이 몰이를 했던 장본인이 바로 이승만이고요. 좌익 세력에게 전향의 기회를 6.25 전쟁 때 좌익 세력들에게 전향의 기회를 주겠다 그러면서 보도연맹 사건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죠. 국민보도연맹을 조직해 놓고 6.25 전쟁이 발발하자 빨갱이 몰이를 해갖고 많게는 30만 명, 적게는 국민들을 대량 학살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승만입니다. 역대 전두환, 박정희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대한민국 국민을 직접 가장 많이 죽인 새끼가 바로 이승만 새끼예요. 그 다음에 그 친일파보다 빨갱이가 더 나쁘다고 하면서 온 국민의 여면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이승만이가 해방 이후에 권력을 잡죠. 메가더의 미군의 등을 업고 미군의 충성 맹세를 하면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미군정 3년 동안 1945년부터 1948년까지 사실상 미군이 우리나라를 제2식민지 지배를 합니다. 3년 동안 정부 수립하기 전까지. 그때 이제 미군들이 자기네들이 볼 때는 일본 놈이나 한국 놈이나 자기네들이 볼 때는 일본은 우리에게 항복한 패만 국가고 일본에 의해서 해방된 조선 민중일 뿐이에요. 미군이 볼 때는. 그래서 자기네들이 3년 동안 통치하기 가장 쉽게 하려고 일본에 부역했던 친일파 새끼들과 일본에 부역했던 그 군경들을 전부 3년의 미군 통치 기간에 등용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미군의 등용을 반대를 못하는 이승만이가 1948년 8월 15일 날 1948년에 정부 수립을 하면서 권력을 잡은 다음에 바로 미군이 등용을 했던 그 친일파 새끼들을 등용을 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 친일파보다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일파보다 빨갱이가 더 나쁘다는 반공을 국시로 건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면서 반민특위가 해산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 당시에 친일파보다 빨갱이가 더 나쁘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해방 이후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려고 그랬던 반민특위를 결국은 빨갱이 몰이를 해갖고 반민특위를 해산시킨 장본인이죠. 그 다음에 정권 연장에 이승만이는 12년 동안 장기 집권을 했어요. 정권 연장에 눈이 멀어서 여러분들이 영화에서도 많이 어떤 드라마나 그런 데서 뭐 역사 드라마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국회 뿌락치 사건, 그 다음에
발췌 개헌안 파동, 4.4 사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결국은 이승만이는 장기 독재, 국민을 무참히 학살한 민주주의의 파괴자였습니다. 죽산 조봉암 선생님 등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라이벌들은 빨갱이몰이, 간첩몰이를 해서 사형을 시켰고 사법살인자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국민들에게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라고 사전에 녹음된 방송을 하고 자기는 대구까지 도망갔던 장본인이고, 그 도망가는 것도 모자라서 한강철교를 폭파함으로써 피난길을 막아놨던 그런 뻔뻔한 잔인 무도한 자입니다. 86세의 나이로 여러분들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승만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86세의 나이로도 대통령 한 번 더 헤쳐먹으려다가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갖고 사실상 국민들이 의에서 쫓겨난 정말 권력욕에 찌든 부패한 정치인,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초대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이가 독립운동가였냐? 미국에서 대통령을 창출하면서 자기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이다라고 하면서 독립운동을 미국에서 하면서 독립활동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던 사실상 사건이 여러분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들었던 100년전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서울 수복 후 피난 가지 못한 이들을 부역자로 몰아 학살을 하고, 그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수많은 그 빨갱이몰이, 그 다음에 그 보도연맹 사건도 이 중에 하나죠. 미국에게 우리가 아직도 자주 독립국가가 아닌 전시작 정권을 넘겨준 사람도 이승만입니다. 이런 자를 우리는 국부로 모시려고 하는 저 뉴라이트 반민족 세력 일본 간첩 새끼들이에요. 이런 자를 국부로 모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참 슬픈 얘기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친일 기득권 세력들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게 뭘까요? 그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면에서 부와 권력을 잡고 있죠.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주류가 될 때 가장 큰 힘이 뭐였냐면 바로 부동산이었어요.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의 힘으로 대대손손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그 군사정부가 들어서서 독재정권에 부역하면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그린벨트를 마구마구 풀면서 10원짜리 땅이 나중에는 1억 원이 되는 강남의 노른자 땅이 됐던 겁니다. 그들의 원초적인 어떤 부의 바탕은 일본에게 부역하면서 하사받았던 수많은 그런 땅들이었어요. 그 땅들을 해방 이후에 뺏길까봐 사학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사학재단의 초대 이사장들이 전부 김한란, 이화여대, 김성수, 고려대 이런 거냐? 수많은 친일 부역의 대가로 하사받은 땅들이 해방 이후에 몰수될 위기가 있으니까 그 땅을 민족의 어떤 민족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면서 사학을 소유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일파들이 사학재단을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적 타사를 만들고 결국은 뉴라이트들이 저는 죽였다라는 방송을 며칠 전에 했죠.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 대한민국의 뿌리, 친일의 힘은, 반민족 행위자들의 힘은 부동산에서 나오기 때문에 친일 재산 조사를 해서 환수를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 친일 조사 환수법을 만들어서 환수를 하려고 그랬더니 대한민국의 사법부마저도, 대한민국 법원이죠. 사법부마저도 이미 장악을 하고 있던 이 친일파들의 끈끈한 이 카르텔에 넘지 못하면서,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환수하기는 너무 힘들다. 저는 아직도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아요. 그래서 우리는 작사를 한번 내놓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겁니다. 결국은 이 친일파들의 엄청난 부동산이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대대손손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한다라는 게 결국 부동산의 힘이었어요. 결국은 이 반민족 행위자들 친일파들이 이제 해방 이후에 결국은 독재 정부군 미군 정부군 아무 상관없이 자기네들의 사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일본 놈들이 주인일 때는 일본의 바짓가랑을 잡고 자기네 이득을 취했고, 미군정에서는 미군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이승만 독재정부에서는 이승만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박정희 독재정부에서는 박정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또 전두환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면서 대대손손 호의호식한 거죠.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빨갱이물이 좌익, 용공, 종북 빨갱이, 그리고 이승만을 국부로마로 만들어야만 결국은 광복절을 없애고 건국절을 만들고 건국의 아버지는 이승만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지금 무식한 윤석열과 그 검찰 독재 권력의 배후는 지금의 일본 관점 뉴라이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정치 분석을 하면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진보는 이념으로 그리고 정치적 사상으로 뭉친 집단이고, 보수는 사익으로 뭉친 집단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그렇죠? 그게 명언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친일파 반민족 행위자들이 명언을 남긴 게 있어요.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 지금 현실과 딱 맞죠. 이들에게 불의는 없어요. 자기네들의 사익을 지킬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따위 정의는 내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불의는 얼마든지 참습니다. 그러나 불이익은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얘네들은 사익 집단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정치적인 집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과 함께 뉴라이트 일본 간첩 세력들은 정치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사익 집단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의 사익과 본인들의 부와 권력을 함께 위협받으면 그 누구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뉴라이트 새끼들이 늘 일본 간첩 새끼들이 외치는, 이명박 때 기승했던 이 새끼들이 외치는 게 바로 반공 플러스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뉴라이트를 등용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가리 자체가 뉴라이트의 역사 사관과 시장주의, 만능주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매번 기념사나 이런 데서 얘기 나올 때 자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반공 자유. 그래서 철진한 뉴라이트도 지금 어떤 올드라이트의 개념인 반공, 좌익, 용공, 빨갱이, 반국가 세력, 이건 뉴라이트에서 쓰지 않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은 올드라이트와 뉴라이트가 섞여갖고 지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새끼예요. 얘네들은 여러분들 왜 자유하냐?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넘보는 게 뭐냐? 바로 경제의 아버지를 박정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승만은 4.19 혁명에 의해서 쫓겨났기 때문에 나라를 세웠다라고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4.19를 우리가 헌법에서 혁명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네들도 정통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5.18 학살을 한 전두환의 정통성을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너무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자기 측근들에게 총 맞아서 뒤진 박정희를 경제의 아버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네들이 그래서 끊임없이 저쪽에서는 박정희 동상을 세우고 박정희가 대한민국의 경제 대통령이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서 제가 5.16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승만이는 내가 신랄하게 까드렸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 어디에 가서도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과 얘기할 때 밀리지 않을 거예요. 이승만이가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에 의해서 쫓겨나죠. 4.19 혁명에서 쫓겨나자마자 바로 들어선 정부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장면 정부죠. 그때는 의원 내각제였습니다. 윤보선은 2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지만 윤보선은 지금의 국방과 외교를
담당을 하고 사실상 내각 의원 내각제에서 내각 책임자는 장면 총리였어요. 2기 때. 그때 여러분들은 보면 실제로 국정의 운영 책임자는 장면이었는데 그 당시에 윤보선이도 여러분들 조상에 올라가면 친일파인 거 아시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도 그랬고 2대도 사실 친일파였어요. 윤보선이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으킬 때 미국에서 진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윤보선이에게 빨리 한국군 출동시켜갖고 쿠데타 막아라! 라고 했더니 미국이 요청을 했는데 윤보선이가 거절을 해요. 왜 거절을 하냐? 우리끼리 총질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 한국군끼리 유혈 사태가 일어나면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이유로 미군의 진압군 출동 지시를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정부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박정희가 사실상 장악을 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역사적 시간대로 보면요. 이승만이가 1960년 4.19 혁명에 의해서 여름에 하야를 하죠. 미국으로 하와이로 도망을 가죠. 프란체스카 여사랑.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이 되면서 8월 12일 날 윤보선 제2대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8월 19일 날 장면 초대 내각 정부가 임명이 돼요. 근데 4.19 혁명 이후에 계속 데모가 일어나요. 왜 데모가 일어나냐면 그 당시에 민주당이 우여곡절 끝에 이제 정권을 잡죠. 정권을 잡았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구민주당파와 그러니까 민주당 신파와 구파로 나눠져요. 민주당 신파와 구파로 나눠지면서 이 신파와 구파의 앙금은 1956년 그 이승만 정부에서 부통령 선거 때 신파 구파가 나눠지면서 우리가 후보를 내야 된다 그러면서 아마 민주당 내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 구파에 속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김영삼이에요. 당시 구파에 속했던 사람이 김영삼. 그때 이제 민주당 안에서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내각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 내각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갖고 이제 치열하게 싸워요. 그러니까 권력 투쟁한 거예요. 이승만이가 하야대가 돼갖고 국민들은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라고 하면서 하는데 민주당은 권력 투쟁하고 있었어요. 신파와 구파가.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개원되고 5대 국회가 개원되고 나서 그 당시에 구파가 세력이 더 컸을 거 아닙니까? 이 구파 동지회라는 국회의원 86명이 탈당을 합니다. 그 탈당을 장면 정부에 반하는 사람들이에요. 장면은 신파에 속했습니다. 장면은 신파에 속했죠. 그래서 구파가 불만을 가지고 86명이 4.19 혁명 이후에 민주당 정부에서 탈당을 하면서 만든 게 신민당이에요. 신민당 많이 들어봤죠. 신민당의 김영삼. 그때 민주당이 하나였는데 구파에 속했던 YS랑 해서 신민당이 창당되고 그래서 나중에 뭐 신민당 하면 여러분들 김영삼을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장면은 사실상 국정의 동력을 잃어버리죠. 대다수의 의원들이 탈당을 해서 신민당을 만들면서 민주당이 이제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전국이 이제 불안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신구파 분쟁도 일어났고 거기에 노장파와 소장파 이런 싸움도 일어나고 민주당 내에 사실상 권력의 싸움이 심각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9개월밖에 되지 않는 민주당 정부에 그 당시에 시위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국민들이 막 2,000번 이상의 시위가 일어나고 그 당시에 나왔던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이 100만 명이 더 넘어요. 4.19 혁명 이후에. 그때 이제 군에서 이제 쿠데타를 설계를 합니다. 그 쿠데타를 설계자가 누구예요? 김종필. 지네들은 혁명이라 쿠데타의 설계자가 바로 김종필인 거예요.
이 김종필이가 설계자고 쿠데타의 지도자가 박정희였던 거예요. 이제 김종필이가 그 당시에 대령인가 중령인가 할 때 쿠데타를 설계를 하자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박정희는 쿠데타의 지도자였죠. 그때 이놈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는데 시민들은 매일 데모가 일어나고 어수선한 틈을 타서 그 당시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거의 대한민국의 가장 엘리트 집단은 1960년대 가장 엘리트 집단은 군인들이었어요. 군인들. 왜 군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엘리트 집단이었냐? 그때 1960년대 초만 해도 50년대 60년대 초만 해도 누구의 지원을 받고 살아요? 미국의 원조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겨우겨우 밥 먹고 살 때예요. 기억나시죠? 미국의 원조에 의해서 겨우겨우 밥 먹고 살 때입니다. 그럼 미국의 원조 군수품이 가장 먼저 들어오고 가장 최신식의 어떤 물품을 쓰는 데가 어디예요? 바로 군대예요. 군대. 군대는 이미 코카콜라를 마시고 있고 초콜릿, 새알 초콜릿을 먹고 있고 수많은 스팸도 그 당시에 먹고 있고 미국의 원조의 그 원조품들은 군대에 가장 먼저 보급되고 있었어요. 거기에 지프차를 타고 다니고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고. 그러니까 군인들 안에가 가장 문명화된 사회였어요. 지금은 군대는 가장 낙후된 사회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 군대는 아직도 낙후돼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밖에 나가면 초가집도 있고 거의 밥 굶는 사람도 많고 그랬지만 군대는 정말로 그 장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엘리트 집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정치인들보다 자기네들이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인식들이. 그래서 자기네들이 혁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놈들이. 그래서 이제 김종필이가 여러분들은 5.16의 설계자예요. 5.16을 설계를 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언제 쿠데타를 모의하냐면 2월 달에 모입니다. 2월 19일 날 2군 부사령관으로 있던 그 당시에 1961년 쿠데타 3개월 전에 박정희가 소장 계급으로 있었죠. 박정희 소장이라고 했었어요. 그때 박정희의 계급이 왜 소장이냐면 2군 부사령관. 2군 사령관은 포스타나 3스타죠. 그렇죠? 포스타고 중장급 이상이 되는데 부사령관이었기 때문에 박정희가 소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박정희가 2군 부사령관에 있을 때 그 당시에 대령인가 있었던 김종필이가 박정희를 찾아가서 이제는 혁명을 해야 되겠다. 얘네들은 이제 육사 출신들이죠. 육사 출신들. 제가 알기로 박정희가 육사 6기인가? 2기인가? 그리고 김종필이가 육사 9기인가 그래요. 김종필, 박태준, 포항제철 사장이었던 이런 애들이 육사 동기들이에요. 육사 동기들. 그래서 나중에 똑같은 그 육사 동기들 군 수뇌부였는데 박태준에게 포항제철을 맡겼던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김종필이가 이제 5.16을 설계를 해요. 설계를 한 다음에 2월 19일 날 박정희를 찾아가고 지금 혁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19 혁명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5.16의 쿠데타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얘네들이 D-Day를 잡아요. 첫 번째 군사 쿠데타의 D-Day가 언제였냐? 바로 4월 19일이었던 거예요. 1961년 4월 19일 날 쿠데타를 모의합니다. 1차. 왜 그날로 정했었냐? 1960년 4.19 혁명 1주년 될 때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뭔가를 할 줄 알았었어요.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4.19 혁명 1주년이라 그랬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갖고 현 집권 세력들을 비판하고 그럴 때 군이 폭도들을 진압한다라고 하면서 사전에 모의했던 쿠데타를 실행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4.19 혁명 1주년 때 사람들이 데모를 안 했어요. 자기네들의 예상과 빗나간 거죠. 자기네들이 예상했을 때 4.19 혁명 1주기 때 폭동 수준의 민중 반란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조용한 4.19 1주년 기념식만 열린 거예요.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D-Day가 연기가 되는 겁니다.
D-Day가 연기가 돼갖고 결국은 1961년 5월 16일 새벽 3시가 된 거예요. 그때 5월 15일 밤 11시에 박정희가 바로 신당동 집을 나와서 영등포로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의 그 생가라고 얘기했던 신당동, 거기가 박정희 주변에 예전에는 그 막 무당들도 많고 거기 좀 보안이 철저했었어요. 그리고 1961년 5월 15일 날 혁명, 본인들이 얘기하는 혁명은 5월 16일 새벽 3시였습니다. 박정희는 11시에 신당동 집을 나와서 영등포 육군 육광구 사령부로 숨어요. 혁명이 실패하면 도망가려고. 졸라 야비한 새끼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선글라스 끼고 5.16 쿠데타 성공한 다음에 사진 찍은 거는요, 이미 쿠데타를 그러니까 한강을 넘어서 군부대가 진입한 다음에 전부 육군 참모총장을 잡고 그 다음에 KBS를 장악을 하고 그런 다음에 걔네들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사실 얘네들의 쿠데타도 윤보선만 제대로 정신을 차렸으면 박정희는 사형시킬 수 있었어요. 이놈들이 미군의 진압 명령을 어겼죠. 얘네들이 1차적인 교전도 있었습니다. 박정희의 12.12 쿠데타 같이 얘네들은 5.16 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어떤 해병대와 공수단을 동원해요. 해병대와 공수단을 동원해서 한강, 그 당시에 철교를 넘어올 때 헌병대와 1차 교전이 일어나요. 헌병대와 1차 교전이 일어났는데 헌병대를 당연히 해병대나 공수부대가 제압을 하죠. 그렇죠? 헌병대와 공수부대를 헌병대는 사실 해병대와 공수부대의 어떤 싸움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쉽게 제압을 하고 한강으로, 그러니까 서울로 진입을 한 거예요. 얘네들이 그 당시에 이제 누구죠? 쿠데타 소식을 들은 그때 여러분들 실권자가 누구였어요? 장면 총리였죠. 장면 총리가 반도 호텔에 여러분들 머물고 있었는데 이 반도 호텔에 머물고 있던 장면 총리가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 해화동의 카르멜 수녀원으로 도망가요. 똑같아요. 쿠데타 대퇴로 진압하려는 사람이 없었어. 이 군부 쿠데타 세력들이 이제 한강을 넘어서 사실상 이제 그 청와대를 장악을 하죠. 그 당시에 그 경무대를 장악을 하죠. 장악을 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남산 KBS 방송국을 장악을 합니다. 남산 KBS 방송국을 장악을 해서 3시에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5시에 KBS를 장악을 해요 벌써. 그래서 얘네들이 KBS 방송을 통해서 혁명 취지문이라는 걸 발표해요. 그 혁명 취지문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게요. 혁명 추진물이 군사혁명의 포고 4호 이릅니다. 첫째, 본 군사혁명위원회는 그때는 단기로 얘기합니다. 4294년 5월 16일 오전 7시를 기해 장면 정부로부터 일절에 정권을 인수한다. 쿠데타 세력들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방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편하게 얘기해요. 1961년 5월 16일 오전 7시를 기해 장면 정부로부터 일절에 정권을 인수한다. 둘째, 2. 참의원, 민의원 및 지방의회는 1961년 5월 16일 오후 8시를 기해 해산한다. 지금으로 치면 국회를 해산시킨 거예요. 단, 사무위원은 존속한다. 3. 일절에 정당 및 사회단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4. 장면 정부의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은 체포한다. 5. 국가기구의 일절은 혁명위원회가 이를 정상적으로 집행한다. 지네가 이제 군사혁명 정부라는 거죠. 6. 모든 기관 및 시설의 운영은 정상화하고 여한 폭력 행위도 이를 엄단한다.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똑같죠.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윤석열이가 전쟁을 일으켜갖고 결국은 친위 쿠데타를 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혁명 포고입니다. 1이 여러분들 그거야. 하나 숫자 1이에요. 숫자 1, 2, 3, 4, 5, 6이에요. 여러분들 쭉 읽어보세요. 제가 금방 많은 것들이 겹치죠. 이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이겁니다. 방송을 장악하고, 그렇죠? KBS를 장악하고, 방송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정권 잡고 있으니까 정권을 인수할 필요 없지만 국회를 해산을 하고, 그 다음에 정당 사회단체 활동을 금지해서 탄핵이나 국민들이 모이는 것들은 계엄령으로 다스리고, 그 다음에 어떤 민주당 인사들이나 국회의원들은 전부 체포를 하고, 이런 게예요. 제가 그래서 저들이 노리는 것은 제가 딴 게 아니라 전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1961년 5월 17일 결국 5월 16일 하루 만에 정권 인수 국회 해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들을 왜 해드리냐면 그냥 5.16이 단순한 군사 쿠데타, 저들이 박정희를 어떻게든지 경제 대통령, 경제의 아버지로 만들어.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 박정희는 대한민국의 지금같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발판을 마련하는 경제의 아버지. 이 박정희가 얼마나 잔인하게 군사 쿠데타를 이용해서 얼마나 야비한 짓거리를 하면서 18년간 장기 집권을 통해서 부마 항쟁을 진압하기 위해서 전두환의 버금가는 학살을 기했다가 중앙정보부 수장이었던 김재규에 의해서 사살되고, 그 사살된 그 역사가 결국은 모든 게 면죄부를 주면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아쉬웠던 장면은 저는 박정희가 저대로 측근들에 의해서 사살되는 바람에 결국은 테러리스트, 암살범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은 경제 대통령으로 남는다는 건 전 인정을 못합니다. 어차피 박정희는 18년간의 장기 독재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끌어내려오고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아서 사실상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러면, 박정희는 독재자와 권력 부패의 혐의로 영원히 국민들에게 낙인이 찍혀야 될 사람이 결국은 총탄 한 방에 결국은 박정희가 죽음으로써 대한민국 수구 기득권 세력들에게는 경제의 아버지, 경제 대통령의 신화가 쓰이면서 결국은 박근혜라는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정권들이 태어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2.12 사태, 12.12 군사 반란, 이 군사 반란은 서울의 봄에 의해서 영화라는 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셨지만 5.16 어떤 군사 쿠데타도 설계자는 김종필이었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짧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갖고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였던 1919년 3월 1일 날 대한민국이 3.1 만세운동을 한 게 아니라 전 세계 방방곡곡에 대한 독립을 천명한 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독립기념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그 이재명 당대표가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되신다면 3.1 만세 운동이라는 수구 기득권들이 차라리 3.1 혁명이라고 얘기하지. 응? 운동과, 여러분들 민주화 혁명입니다. 5.18도 민주화 운동이 아니에요. 혁명과 운동은 그 피를 흘렸던 그 역사를 격화시키기 위해서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혁명은 국가적 국민들의 저항이고 운동은 일부가 어떤 여기저기서 운동을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만큼은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저는 그런 명칭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5.18 민주화 혁명이 맞는 것이죠. 우리는 피를 흘리면서,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피로 쓴 역사를 윤석열 같은 가벼운 주둥이가 그 역사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는 피로 쓴 민주주의고, 저런 뉴라이트 일본 간첩들이 입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울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칩니다.
제가 어제부터 윤석열과 뉴라이트 일본 간첩들이 노리는 게 지금 한반도의 전쟁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분석을 어제 했냐면요. 윤석열이 왜 국민들의 여론도 신경 안 쓰고 국회의 여소야대도 신경을 안 쓰고 왜 저런 정치를 할까? 좀 이상했죠. 그러니까 어제 제가 그냥 분석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저기서 분명히 제가 충암고 라인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충암고 라인이 지금 국방부 장관 거기에 이제 기무사 예전에 기무사 방첩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 충암고 라인이 다 잡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거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지 않는 놈들을 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의 지시, 국방부 장관, 미국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놈들이 없게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술수를 쓴다고 생각해요. 지금 전시작전권이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북한과 교전이 불가합니다. 이런 대통령의 명을 거부하는 놈들이 없게끔 저는 충암고 라인을 심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윤석열은 왜 이 일본 간첩 뉴라이트 지네들도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20%밖에 안 되고 망해가는 걸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먼저 이런 생각을 했죠. 지금 여기저기서 윤석열 탄핵 집회가 일어나면 계엄령을 선포한다. 그래서 진압하려고 한다.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거기서 하나 더 나간 거예요. 뭐냐? 전쟁이 나면 계엄령이에요. 그렇죠? 전쟁이 나면 계엄령이고 계엄령을 선포하면 국회 해산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전쟁이 나면 자동으로 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계엄령이 선포가 되면 조금이라도 정부를 비판하거나 그러면 군사법원에 다 잡아갈 수 있고 거기에 국회를 해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윤석열은 국회가 무섭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거죠. 전시 중이기 때문에 계엄령은 선포가 되는 것이고 국회가 계엄령 해제를 요구해도 전시 중에는 국회를 해산해 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윤석열이 노리는 건 뭐냐? 여러분들 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나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전쟁을 장기적으로 가져갈까요? 전쟁이 끝나면 누군가는 전범의 책임을 집니다.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면 대선이고 나발이고 다 연기가 돼요. 제가 그들이 노리는 거 그겁니다. 전쟁이 이렇게 해져갖고 장기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대선이고 뭐고 다 연기가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고 그렇잖아. 지금 젤렌스키나 네타냐후는 이 전쟁이 종식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요. 네타냐후는 전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고 젤렌스키도 우크라이나 안에서 모두가 러시아와 싸우자 이런 분위기는 아닐 테죠. 분명히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왜 나토에 가입한다 그래갖고 전쟁의 책임을 일으켜서 젤렌스키를 내려오게끔 해라.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희생에 책임을 져야 된다. 누군가는 그러죠. 응? 다 지지율 바닥일 때 전쟁을 일으켰었어요. 윤석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윤석열은 여소야대의 이 힘을 국정 동력이나 이건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윤석열이나 이 반민족 세력들 일본 간첩 뉴라이트가 노리는 것은 한반도의 전쟁. 그 한반도의 전쟁의 걸림돌은 미군입니다. 미군이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걸림돌은 어떻게 하든지 제거를 하기 위해서 윤석열은 끊임없이 미국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일 동맹을 외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일본이 한반도 전쟁에
전쟁이 날 경우에 가장 만세를 부를 놈들은 일본 놈들이죠. 그러면 미일 동맹이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을 이해시키려고 할 테고, 그러면 윤석열은 미국의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지만 한국이 단독국적으로 남북전쟁을 일으켰을 때 미국도 일본도 찬성을 해주니까 미국도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 수 없고 자동으로 한반도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전면전이 아니라도 소규모 전쟁이라도 일으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윤석열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결국 국회를 해산을 하고 본인이 집권을 연장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게 미국의 동참이 있어서 북진을 하게 되면 자기는 통일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저는 이런 무서운 음모가 써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뉴라이트 일본 간첩 새끼들은 끊임없이 북한의 인권을 얘기하면서 사실상 북진 통일을 주장을 하고, 그 북진 통일을 주장했던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저는 이 모든 게 역사 전쟁이 아니라 결국은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들어서 일본을 과거 식민지 지배의 우리나라를 침범한 세력이 아닌 전쟁을 통한 동맹의 지원국으로 만들어서 그들은 앞으로 어떤 선거든 간에 친일파가 아니라 일본을 동맹국가로 만드는데 그렇잖아. 남북전쟁이,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전쟁이 펼쳐졌는데 일본이 자유대를 반병을 해갖고 북한군과 맞서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면 앞으로 역사에서는 일본은 식민지 지배의 역사보다는 한반도 2차 전쟁에서 지원국이 돼버리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이 뉴라이트 일본 간첩들의 이 현재 국정의 운영에 타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쟁뿐이 없다. 그래서 철저한 북한의 도발, 그 다음에 일부러 도발을 자극하고 대북 확성기를 발송을 하고 지금 그런 일을 펼치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건희 무혐의 처리했죠, 검찰이. 참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그런 말대로 김학의, 동영상에 나오는 김학의가 아니다. 그 사건 이후에 가장 검찰이 치욕으로 남을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제가 보면 그렇죠? 김건희 명품백을 받았는데도 처벌 조항이 없다. 직무 대가성이 대통령과의 직무 대가성이 없다. 여러분들, 대통령은요 직무 대가성을 따질 수 있는 자리인가요,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봐요. 직무 연관성. 저는 정말 바보들이에요. 대통령이 직무 연관성과 관련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전, 안보, 국방,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 어떤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자리죠. 그렇죠? 무슨 국방부 장관이면 국방. 근데 그 모든 대한민국의 사소한 사건 사고도 재난 전부 대통령이에요. 근데 대통령 직무와 연관성이 없다?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은 직무가 제한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변명 자체가 바보들이고, 이제 어제도 제가 예상을 해드렸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회를 열어서 다시 한번 심의할 것이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다. 이거 끝났다라고 얘기했죠. 제가 왜 끝났다라고 말씀드렸냐면, 누가 지금 이원석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죠? 상상을 해보세요. 내일 모레 옷 벗을 검찰총장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용산은 민정수석실에서 시퍼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사들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검사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김건희 사건 서로 안 맡으려고 하죠. 왜 그러냐면 김건희 무혐의 주면 야당에서 난리치죠. 김건희 잡아놓으면 용산에서 뒤지죠. 그러니까 어차피 김건희 사건은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는 사건이라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4년이나 뭉갠 겁니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검사들이 김건희 사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왜 수사도 안 하고 소환도 안 하고 왜 그랬냐? 소환하면 검찰총장한테 죽고. 그렇잖아. 어차피 한쪽은 야당에서 탄핵한다는 소리 나오고 아무도 손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창수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나의 기회야. 그래, 마지막 기회야. 이창수만큼은 무혐의 처리해주고 이원석 총장 패싱 시킬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창수는 과감하게 한 거예요. 왜? 누군가는 한번 욕먹고 넘어가면 될 줄 알았겠죠. 근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무혐의 처분을 한 건 결국은 검찰을 사유화했다라는 윤석열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왜 특검이 필요한지가 이제는 된 것이고, 저는 김건희 특검은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올리면 이거는 국힘당도 반대 못합니다. 그때 죽여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이원석 총장에게 뭐 기대 뭐 이런 것들은 물 건너갔다. 누가 말 듣냐? 말 안 듣습니다. 저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시죠? 여기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있죠? 제대 일주일 남겨놓은 말년 병장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제대 일주일 남겨놓은 말년 병장 아무리 씨부리면 열나 맞아요. 군대 가면. 절대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다라고 아시면 돼요. 제대 일주일 남겨놓은 말년 병장이 아무리 뭐 해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께서 지금 코로나 양성 반응이 오는 바람에 오늘 양산과 권양숙 여사 예방을 하려다가 전부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가 됐는데 제가 보면 이제 25일 날 한동훈이랑 사실상 그 대표 회담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재명 당대표께서 이제 격리가 이제 해제되는 시기가 27일 정도래요. 한 일주일 정도 요즘은 뭐 5일 뭐 이렇게 격리하나 봐요. 27일 날 이제 격리 해제가 이제 된다라고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마 제가 보면 대표 회담 연기뿐만 아니라 대표 회담 자체가 안 되는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보면 이재명 당대표께서 급한 거 하나도 없죠.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윤석열과 맞다이 죄송합니다. 일본말 맞짱을 떠야 되는데 굳이 한동훈이를 만나줄 필요가 있을까? 좀 한동훈 만나준다고 초딩 내가 한번 만나줄게 라고 했더니 생중계 하시면 안 됩니까? 생중계 해야지 국민들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야 이 새끼야, 그게 토론회야 이 새끼야, 회담이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다가 갑자기 제3자 특검법은 이것도 좀 받아주십시오. 저거 촐싹대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여기서 이제 김 빼버리는 거죠. 이제 여기서 밀당할 수 있죠. 코로나 이후에 25일 날 전격적으로 만나기로 했던 대표 회담을 이재명 당대표가 무리한 요구나 여러 가지를 들어내서 아예 한동훈을 개무시해버리면, 한동훈이는 계속 만나달라고 징징대면 그때 제3자 특검 받아라. 그렇죠? 제3자 특검 두말하지 말고 대법원 네가 말했던 여기에다가 살 붙이지 말고 무슨 독소 조항을 폐기하자니 여러 가지 받지 말고 그냥 받아라라고 하면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지랄 떨겠죠. 아마 의제들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당분간 한동훈이의 어떤 이재명 당대표를 나에게 기회가 왔어. 이번에 토론에서 이재명을 제압하면 나는 단숨에 여권의 대권 후보가 되는 거야. 왔어! 하다가 한 대 딱 맞는 거죠. 건방진 검사 나부랭이가 까불다가 죽는 거예요. 정치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한동훈이가 이때다 싶어갖고
지금 돈 탐사의 저주가 계속 퍼붓고 있습니다. 돈 탐사 이제 법정에서 청담동 첼리스트가 자기는 윤석열과 한동훈을 본 적도 없다. 한동훈이가 웬만하면 장관직을 걸고 그런 짓거리를 안 하는데 돈 탐사에 때문에 결국은 김의겸 의원까지 걸려 들어가고 이게 제가 두고두고 나중에 민주당에 이거 골칫거리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돈 탐사 새끼들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 또 한동훈이가 민주당 누구도 청담동 가짜뉴스 사과 안 한다. 응? 제가 예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이거 결국은 하다가 아니면 그냥 손 털고 나와야 되는데 끝까지 민주당 의원들까지 지금 막 장경태까지 물고 늘어주고, 응? 아이고. 그래서 한동훈이 이제 큰 소리 치잖아요. 청담동 가짜뉴스 사과 안 하냐? 이제 적당히들 해라. 응? 그다음에 금투세. 금투세로 이제 유일하게 지금 한동훈이가 선택적 중도 확장을 해요. 지금 한동훈이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 중도 확장.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대선이 가까워 오면 윤석열과 선긋기가 가장 중도 확장에는 좋은 건데 지금은 용화대의 눈치를 보면서 사실상 전면전을 피하면서 선택적 중도 확장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금투세, 상속세 이런 거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갑자기 뭐 명품백 사건 그다음에 그 주가 조작 사건 이런 거 들고 나왔다가는 바로 한동훈 특검이나 댓글 조작 사건 두드러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용화대 눈치 보면서 하느라고 지금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근데 이때다 싶어갖고 금투세 문제 갖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금투세를 폐지하거나 상속세를 완화하거나 종부세를 완화하는 것은요 정부 정책이죠. 민주당이 찬성을 하든 안 하든 민주당은 그냥 국힘당 니들 국가의 어떤 그 재정 상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민주당은 야당이에요. 민주당은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의 최고의 목표는 뭡니까? 집권이에요. 그렇죠? 야당의 최고의 목표는 집권입니다. 이런 금투세 문제가 왜 여러분들 중요하냐면요. 민주당이 지난 대선이나 여러 가지 총선을 보면서 우리가 깜짝 놀랐던 게 특히 지난 대선에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20대, 30대들의 청년 지지층들이 국힘당을 더 지지한다는 거. 그게 깜짝 놀랐죠. 늘 우리는 마음속으로 20대는 당연히 민주당을 지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20대 이준석이의 갈라치기에 의해서 민주당의 어떤 지지 세력이 20대에서 졌다는 거. 그렇죠? 그런 것들만 봐도 왜 제가 이 금투세 문제를 얘기하냐면 이건 청년 이슈예요. 요즘 청년들 코인 광풍이 불었었죠. 코인과 주식은 돈 있는 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청년들이 사실상 꿈을 먹으면서 부자의 꿈을 키워가면서 본인들 나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 아닙니다. 그게 맞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굳이 민주당이 나서서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으로서 발돋움해야 되는 민주당이 청년의 꿈을 날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금투세 한도가 5천만 원이잖아요. 5천만 원인데 그거를 1억으로 올린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와 이제 1억은 됐다. 1억 정도면 민주당 찍을 수 있어. 천만의 말씀. 양 싸대기 맞는 겁니다. 진보한테도 싸대기 맞고 그럴 바에 뭐하러 하냐. 청년들에게 보수들에게도 싸대기 맞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데 저렇게 초부자들의 감세만 주장하는 거 국민의힘이 책임져라 라고 하면서 민주당은 그냥 동의해주면 돼요. 동의해주면 돼요. 제가 보면 방송 내용에 합당한 채팅을 좀 하세요. 그 다음에 한동훈이가 선택적 중도 확장을 한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오늘 한동훈이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라고 얘기합니다. 이 인간들은 아니 원전 처리수
원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처리하면 이게 처리수가 됩니까? 니네 퍼 마셔 그럼. 아니 원전에서 깨끗하게 처리했다 그러면 국힘당 지지자들과 국힘당은 원전 처리수를 무상으로 제공해드린다라고 민주당에서 하세요. 이거는 그냥 일본의 입장이 잠긴 겁니다. 대한민국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의 입장을 담긴 원전 처리수라는 표현 미친놈들이에요 그냥. 오염 처리수, 원전 처리수, 검증도 하지 않습니다. 검증지도 않고 그냥 안전하다고 떠들어요. 진짜 제 마음 같아서는 용산을 그냥 도쿄에다가 옮기고 국힘당 당사도 도쿄로 옮겨갖고 그냥 니들 거기서 해. 뭐하러 일본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뛰는 새끼들이 대한민국에다가 정당을 차리고 대한민국에서 집권을 하고 있냐고. 일본으로 가 그냥.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의도에서 지금 흘러나온 얘기들이 어떤 게 있냐면 뭐 정치 분석가들 그 다음에 무슨 호사가들 평론가들이 떠드는데 윤석열 신당설이 나와요. 윤석열 신당설들이 여의도에서 솔솔 흘러나오는데 저는 이거는 택도 없습니다. 윤석열 신당설이 왜 불가능하냐?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불가능하냐? 여러분들에게 단순하게 얘기해 줄게요. 윤석열 신당설 딱 하면 한 80명에서 90명이 친윤이에요. 나머지 10명에서 한 18, 20명 가까이가 친한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윤석열 마음대로 윤석열이가 신당을 만들면 이 80명에서 90명이 윤석열을 따라갈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따라가요. 응? 아니 지지율 20% 나오는 대통령이랑 미쳤다고 배지 달고 있는 사람이 공천권도 이제 필요가 없는데 여길 따라가겠냐고요. 응?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윤석열은 신당 창당을 하지 못해요. 왜 못하냐? 윤석열이가 만약에 신당 창당을 했는데 친윤계 의원들이 80%에서 90명이 다 따라간다 그래도 몇 명이 안 따라갑니까? 20명이 안 따라가죠. 20명이 안 따라가는 순간 어떻게 해요? 탄핵돼요. 특검법 다 통과돼요. 윤석열은 지금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신당 창당을 해서 당이 분리가 되는 순간 김건희 특검 통과되고 최상병 특검 통과되고 자기 탄핵당한다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절대 분당이나 이런 걸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떠들고 있는 새끼들은 정치 분석 다시 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윤석열 이왕 욕한 거 좀 한마디 하면 윤석열이가 이번 광복절 기념사에서 자유를 50번 외쳤어요. 자유만 50%. 자유만 50번 외쳤고 지난 광복절에서 자유라는 말을 15번인가 외쳤어요. 근데 제가 한번 봤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유로운 새끼는 윤석열밖에 없어요. 언론 입틀막, 국민들 입틀막, 군대 입틀막, 지 혼자 사방팔방 입은 다 막아놓고 지 혼자 자유로워요. 응? 지 혼자 술 처먹었다가 하와이 신혼여행 갔다가 지 혼자 미국 갔다가 일본 가고 오므라이스 처먹었다가 지 혼자 자유 누리고 있어요. 응? 진짜 여기저기서 응? 진짜 한심합니다. 응? 그리고 대통령은 여러분들 공인입니까 아닙니까? 응? 대통령은 공인이죠. 사람들의 이 대통령이라는 자는요, 여러분들 왜 공인이라는 말을 쓰냐면요, 공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하는 거예요. 응? 공인이라는 말은 공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윤석열은 공인이 맞죠? 사람들이 혼돈하는 게 뭐냐면 유명인들도 공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명인은 연예인처럼 널리 알려졌을 뿐이지 그 사람들은 공인이 아니에요. 셀럽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공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공익에 준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대통령은 공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갑자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그러면 경찰들은 범죄와의 전쟁에 따라서 조폭들을 검거할 수밖에 없고, 지금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그러면 대통령은 가장 힘 있는 공인이기 때문에 마약 사범들과의 전쟁을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대통령 혼자 자유 떠들고 앉아 있어요. 응?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면 지금 경찰, 검찰,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국군 방첩부대, 이런 사람들은 반국가 세력들을 색출하는데 지금 나선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공인이라는 사람, 그것도 가장 대한민국의 힘 있는 공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오늘 이거는 좀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 한국은행에서 그러니까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기준금리가 3.5%예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3.5%인데, 여러분들 한국은행은 왜 총재라고 하죠? 독립적인 기구라서 총재라고 얘기합니다. 독립적인. 한국은행은 독립적인 데예요. 근데 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이거는 통화신용정책기구의 고유 권한이에요. 근데 대통령실이 불만을 표합니다. 대통령실이 이런 건 처음 봤어요. 하는 금리 동결 아쉽다. 반대 의사를 대놓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럼 왜 이놈들이 아쉽다고 했냐? 제 눈에는 보여요. 지금 미국이 이제 10월 달에 기준금리를 미국이 인하한다라는 게 이제 뻔하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윤석열이가 결국은 우리나라가 현재 기준금리가 3.5인데 여기서 뭐 0.25를 뭐 내리든가 해서 3.25나 뭐 이런 식으로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럼 윤석열이는 왜 그러니까 대놓고 금리 왜 안 내렸어? 라고 하면서 압박을 준 겁니다. 왜 윤석열은 그러면 금리 인하를 원했을까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완전 죽고, 지금 건설 경기가 완전 죽고, 그러니까 강남의 집값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초부자들과 있는 자들은 부동산 가격이 회복돼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최고의 강남의 노른자 땅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임대차 사업을 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있는 자들이 임대업이 안 되고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르니까 거기에 이제 또 하나가 뭐죠? 건설업. 지금 강남의 집값이나 여기저기서 꿈틀거려요. 근데 당연히 금융통화위원회나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여기서 금리를 낮출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금리가 싸지면 당연히 시중에 돈이 풀리죠. 그렇잖아. 금리가 싸니까 여기저기서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아갖고 또 다시 그 돈이 부동산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또 부동산 가격이 치솟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 여러분들 집 없는 사람이 좋습니까? 집 있는 사람이 좋습니까? 그건 당연히 비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도 많이 떨어지지만 회복되는 것도, 우리같이 뭐 지방에 사는 어떤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올라야 2천만 원, 3천만 원이지만, 강남 집 한 채, 강남의 노른자 땅에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떨어지면 10억 단위예요. 10억. 최고 38억 나가던 집이 지금 뭐 20명 나간다. 이런 거예요. 응? 결국은 대한민국의 건설 토건족들과 초부자들이 원하는 거는 금리 인하에 의해서 사실상 부동산 경기 회복과 건설 경기 회복인데, 그러면 왜 왜 한국은행은 금리를 동결했을까? 그걸 받아야 돼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금리 인하에 가장 불만을 갖고 있는 거는 내수 경기가 안 좋아서 어떻게 하든지 부동산 경기 띄우고 건설 경기 띄워갖고 사람들이 대출 받게 해갖고 뭐 빚내서 집 사고 그러다 보면 좀 돈이 돌지 않겠냐 이런 개소리를 하는데, 사실상 한국은행이 정부가 헛다리 짚고 있는 거에 대한 경고장을 날린 거예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우리나라의 기재위 모피아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떠들고 있냐면, 하반기 맨날 상하하고 뭐 상저하고 상반기에 내려가고 하반기에 올라간다, 이 개소리를 3년째 하는데, 얘네들이 노리는 건 뭐냐면, 한국은행이 경고한 건 뭐냐면, 금리를 낮추면 지금 그동안 코비드19에 의해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 갖고 가계 부채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나가 있는데, 또다시 내수 경기 위축에 의해서 가계 부채가 폭발 직전에 있는데 또다시 금리를 낮출 경우에는 가계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위기가 올 수 있고, 지금 내수 경기 위축보다는 지금 자영업자의 도산들, 그래서 나가 있는 어떤 그러니까 결국은 자영업자들, 내수가 부진하면 자영업자들이 망하고, 자영업자들이 망하면 그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았던 은행들도 부실하게 되고, 이거를 우려해서 사실상 하느니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동결을 했는데, 결국 이제 윤석열 정부는 불만이 있는 것이죠. 지금 어떻게든지 내수 회복을 하고, 근데 내수 회복을 하려면 금리 인하 정책보다는 국가의 어떤 국가에 고관이 많이 쌓여 있으면, 여러분들 예전에 조선시대 때도 흉년이 오면 나라에서 곡간을 열어갖고 백성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지금 골고루 나눠주면서 사실상 국가가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초부자 감세에 의해서 세수 결손이 어마어마하게 누적되다 보니까 뭐 전반기에만 56조, 60조 가까이 누적되다 보니까 긴축 재정이라는 명목하에 돈을 정부가 풀지 않고 있죠. 25만 원도 안 준다고 떼쓰는 정부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부가 사실상 돈을 풀어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경제 정책은, 제가 이렇게 경제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빚은 가계가 지는 게 아니라 국가가 빚을 졌을 때 언제든지 그 국가는 다시 내수 회복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결국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데, 국민들이 가난하고 국가만 배불리 처먹고 살면 그거는 나중에 조세 저항과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IMF를 극복하는 과정을 보면 국가는 부도났지만 결국은 외환 보유고의 가 바닥이 나면서 IMF라는 어떤 국가의 부도 상태가 났지만, 그 당시에는 가계 부채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탄탄했었어요. 가계나 부채나 이런 것들이 탄탄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사실상 살릴 수 있었는데, 그때 가계 부채나 이런 것들이 적었고 결국은 국민 경제, 내수 경제는 괜찮았기 때문에 결국은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국가가 빚을 지더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외환 보유고가 없어갖고 뭐 제2의 IMF가 온다 이런 소리는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럼 국가가 개인의 부채를 떠안아서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면 그 내수 경기 진작에 의해서 결국은 세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의 모피아들, 기재부는 늘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서 하반기에는 내수가 활성화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장밋빛 경제정책을 펼쳤는데, 하느니 아니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경제 성장률도 올해 하늘에서 잡은 게 2.5였는데 그거를 0.1% 깎아갖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2.4로 깎고, 지금 하반기에는 가계부채나 자영업자의 부채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정부의 경제정책 실정에 경고장을 날린 거예요. 그래서 한은에서 금리를 동결한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요즘 여러분들 가장 마음에 드는 우리 공적 단체라고 하면 뭐가 여러분들 생각하죠? 광복회죠. 광복회, 공법 단체. 광복회가 여러분들 진짜 사실 이종찬 전 의원님은 광복회장은 보수주의자예요. 진짜 이런 사람들은 진짜 보수예요. 과거에 민정당 창당 초기 멤버였고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독립운동가 이회영 우리 선생님의 어떤 그 후손들이죠. 거기에 이종찬의 이종걸 의원님이 사촌 동생이고 이렇게 됩니다. 결국 이런 분들은 그 찐 보수주의죠. 근데 저는 찐 보수가 국힘당을 지지한다는 건 사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그 이종찬 광복회장의 아들이 이철우예요. 그 이철우가 누구냐면 윤석열과 어렸을 때부터 찐 친구, 중마고우라고 하죠. 그래서 이철우라는 사람은 사실 지금 교수로 있는 학자예요. 그렇죠? 학자인데 이철우가 원래는 진보학자였어요. 원래 이철우는 진보학자였는데 윤석열을 어떤 뭐 사적이나 그런 감정으로 지지를 했죠. 근데 이철우가 세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지했던 보수들도 지금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철우가 윤석열과의 중마고우고 결국은 이철우가 지난 대선에서 과거에는 진보학적 생각을 가진 학자였는데 윤석열을 지지하면서 사실 입 다물고 있다가 그래서 이철우 자기 친구의 아버님이니까 광복회장으로 놓은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가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냐? 지금 광복회가 이번에 8.15 광복절에 윤석열에게 따끔한 회초리를 들었더니 저 인간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공법단체라고 있습니다. 공법단체가 무슨 말이냐? 이 유일하게 독립단체 중에서 이제 공법단체로 돼 있는 단체는 광복회예요. 이 광복회가 왜 공법단체냐면 나라가 재정을 지원을 합니다. 1년에 30억 정도를 공법단체인 광복회에 지원을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 뉴라이트 계열의 저 수구 세력들이 광복회에 맞설 수 있는 공법단체를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절대 이 공법단체는 쉽게 허가해 주지를 않았었어요. 광복회에 강력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이 어떤 짓을 하냐? 새로운 공법단체를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매년 30억 원 정도의 지정을 받고 그 다음에 공법단체로,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법단체로 이 공법단체는 어디서 인정을 해주는 거냐면 보훈부와 국회에다가 로비를 엄청 합니다. 여러 가지 단체들이. 근데 여태까지 제대로 안 해줬는데 지금 이 광복회가 언제 세워졌냐면 1965년에 세워져요. 박정희 정부 때. 대일 청구권 자금을 국가발전에 쓰면서 원래 그 돈이 들어가야 될 것은 독립유공자들한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광복회가 처음에 세워졌던 거예요. 이제 좀 아시겠어요? 그냥 광복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박정희가 굴욕적인 1965년 한일 협정을 맺으면서 일본에게 부당한 제대로 된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일본에게 자기의 정치 자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돈들을 받을 때 가장 그 당시에 여기저기서 데모가 나오고 광복회가 들고 일어나갖고 굴욕적인 협의다, 한일협정 파기하라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광복회를 입틀막을 하기 위해서 그런 독립운동가 단체들에게 입틀막을 하기 위해서 광복회라는 것을 조직하게 하고 그 광복회가 매년 정부로부터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서 독립운동가 단체들을 잠재우려고 사실상 광복회를 만들었고 거기에 독립운동가 단체들이 합세를 했고 정부가 매년 30억 원을 준하는 나라의 재정을 투입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랬는데 이 인간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 순국선열유족회라는 별도의 공법단체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보훈부가 이
광복회 이외에 다른 공법단체들은 설립을 하고 허가를 불허를 했었는데, 그렇게 반대를 하던 보훈부가 갑자기 순국선열유족회라고 하면서 공법단체를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독립운동가를 대표하는 광복회, 순국선열유족회, 여러분들 뭔가 좀 다르죠. 순국선열유족회는요, 대체로 6.25 전쟁 참 당사자들이에요. 6.25 전쟁에 참여했다가 죽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그때 여러분들 뭐 우리가 뭐 다 하지만 이 순국선열은 대부분 6.25 전쟁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왜 이런 짓거리를 하냐? 그렇죠? 왜 이런 짓거리를 하냐? 결국은 국가의 공법단체에 지원하는 재정은 한정돼 있잖아. 또 다른 순국선열 유족회를 공법단체로 만들어갖고 예산을 깎는 거죠. 돈으로 압박하는 거죠. 졸라 치사하죠. 어? 결국은 대통령실 이것들이 뉴라이트 이 새끼들이 결국은 광복회의 예산을 깎아갖고 그 행정적이나 활동을 마비시켜서 그 책임이 이종찬에게 돌아가게끔 해서 광복회에 손발을 묶으려고 하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그 추가 지정을 통해서 만약에 30억이 매번 독립운동가 단체한테 예산이 편성돼 있어. 30억이. 그럼 또 다른 공법단체 하나가 생겼어. 순국선열. 순국선열이라는 건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독립운동하다가 사망하신 분들, 그 다음에 6.25 전쟁 때 그 남북전쟁 때 어떤 사망하신 분들, 한국전쟁 때. 그래서 결국 15억씩 나눠가지면 자금으로 압박을 한다라는 그런 쓰고 이제 뉴라이트 새끼들이, 일본 간첩 새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광복회만 독립운동 단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이 여러분들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 8월 22일. 바로 8월 22일이 1910년 8월 22일이 바로 대한제국과 일본이 한일 기본조약, 국권이 침탈되는 조약을 맺었던 날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요거 얘기하고 요거 하면 되겠다. 천천히. 지금 여기저기서 저런 얘기가 나와요. 비명계, 뭐 시동 걸다, 그렇죠? 비명 결집, 뭐 김경수 사면의 비명 결집, 뭐 김부겸 결집, 그 다음에 무슨 초일의 비명 결집. 이게 욕 먹을 일인가요? 박수 쳐줄 일인가요? 난 박수 쳐주고 싶어요. 제발 좀 결집해라. 제발 친노 친문들 좀 결집해라. 그래서 제발 이번에 당대표 선거, 대통령 선거 때 지난 이낙연 같이 반발해갖고 딴 당 찍고 탈당하지 말고 제발 결집해라. 제발 결집해서 치열하게 어떤 윤석열 타도를 같이 외치고. 왜 그러냐면 이재명 당대표를 아무도 이길 사람 없습니다. 제발 결집해서 나중에 이재명 당대표 하나된 마음으로 민주진영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자고. 반쪽짜리 대통령이 아니라 친노, 친문, 친명 모두가 모여서 경선하자. 그쵸? 경선하자. 개총수야 정신 차려라. 수박. 내가 수박? 조금만 생각합시다. 해저 산말리님. 차단하지 마시고. 이재명 당대표 지지자로만 이길 수는 없잖아요. 대선에. 응?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그렇게 단순하게 수박, 나도 로이로즈가 있어요. 수박 척결 제가 얼마나 외쳤습니까? 친명, 친노, 친문, 친명 모두가 합심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어야만 대선을 이길 수 있죠. 응?
해저 3만리님 좀 크게 가죠. 대통령 만들 거 아니에요? 맨날 당대표만 만들 거예요? 응? 아니죠. 응? 그렇잖아요. 제발 여러분들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김경수 후보가 민주당에 들어가고 이재명 당대표랑 대선 경선하면 김경수가 많이 나와야 20% 아닙니까? 어떻게 이재명 당대표를 이겨요? 응? 아니 걔네들 아니 내 말은 내가 박용진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니네끼리 힘을 합치든가 말든가 하라 이거야. 그 대신 걔네들을 인정해 줌으로써 멋지게 경선을 해서 전부 이재명 당대표를 인정을 하고 대선에 하나된 마음으로 나는 선거를 하자는 거예요. 응? 지난 대선같이 이낙연이는 이재명 당대표를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끝까지 이낙연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지지할 때 아무도 말리지 않았잖아요. 응? 여러분들 그렇게 자신 없어요? 나는 지금 그 누가 와도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나는 김경수가 오든 김부겸이 오든 그래 제발 탈당하지 말고 반명이 아니라 비명으로 니들 정치 세력들 뭉쳐갖고 정정당당하게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그 다음에 지면 승복하고 다 같이 하나된 마음으로 대선 뛰자. 저는 그거예요. 응? 그러니까 워낙 저렇게 뭐 해저산말리님이나 저런 분들이 얘기하는 건 이해가 가죠. 워낙 우리가 수박에 로이로즈 걸렸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수박이라니 이 새끼야. 응? 이상론적인 얘기 아니 그게 왜 이상론적이에요 선생님. 진짜 대선에 가면 이준석도 안철수도 끼워놔야 돼요. 근데 민주당에 있는 사람도 끼워앉지 못하면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김동연도 끼워놔야죠. 아니 진짜 여러분 좀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 대통령 만들려고 지금 응원하는 거 아니에요? 당대표 또 한 번 시키려고 응원하는 거예요? 대선 때 가서 보세요. 이준석이가 아쉬워 보이고요. 젊은 표가 필요해 보이고요. 안철수의 5% 지지율이 탐나게 돼 있어요. 응? 적도 품어야지 이기는 선거가 돼요. 응? 심지어 적도 품어서 외연확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민주당 안에 있는 그런 세력들도 품지 못하면서 어떻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을 하는 것이고 권양승 여사를 예방하는 것이고 거기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지금 손을 잡고 우리가 동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응? 여러분들 정말 좀 정신 좀 뭐 한변 배신 지금 배신하고 안 배신하고 얘기가 아니잖아요. 응? 이재명 당대표는 무조건 외연 확장을 해야 돼요. 어? 배신은 지네가 때리면 지네가 죽는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응? 제발 대통령 만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재명 당대표 배신해서 지네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응? 어떻게 해서든 제 말은 민주당의 비명계를 민주당 안에 잡아놔야 돼요. 저는 꼭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민주당 안에 비명계를 민주당 안에 잡아놓고 걔네들이 배지가 있습니까? 당권이 있습니까? 걔네들이 무슨 최고위에 들어갔습니까? 아무 권력이 없잖아요. 민주당 안에 있는 그런 세력들을 이탈하게 해갖고 국민의힘과 합치게 하면 누구 손해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응? 그냥 국진당과 합당하면 되지 무슨 소리인가요? 에이 쟤랑 얘기 안 해. 하여튼 제가 말씀드려준 아니야 저런 분들 다 수박에 노이로즈 걸려서 그런 거야. 이해합니다. 얼마나 그 수박에 노이로즈 걸으면 그렇겠습니까? 아니 저는 제가 살다가 수박 소리를 다 듣네요. 참 제가 참 수박 소리를 듣네요. 생각해봐요. 정치는요 진짜 생각해보면 하나의 개파 갖고 이길 수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DJP 연합으로 이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오죽하면 정몽준이랑 손을 잡으려고 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야 탄핵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봐갖고 대통령이 됐죠. 한 개의 개파 갖고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제발 저의 말을 이해 좀 해주세요. 응? 정치는요, 진짜로 여러분들 보시면요, 한 개의 개파를 가지고 지금 진짜 여러분들 제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민주당 안도 이재명 당대표가 다 품어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 되면 되잖아요. 응? 지금 총선 과정, 여러 가지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이재명에게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수박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게 정치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그런 노력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총선 과정,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국힘당 찍으면 찍었지 절대 이재명 대통령 꼴을 되는 거를 못 본다. 분명히 그런 생각하는 놈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생각하는 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그건 감정이 상한 거거든요. 그런 감정도 녹여가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껴안고 그 민주당 안을 통합해갖고 사실 이제는 그 누구도 이재명 당대표를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도 껴안고 더 나아가서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진보당, 모든 진보 진영의 대통령이 돼야 되지, 친명 진영의 대통령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대통령 후보가 되면. 제가 그래서 며칠 전부터 얘기하는 게,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친명의 대통령 후보도 아니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도 아니고 범진보 연합의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저 악랄한 대한민국의 수구 기득권 세력들과 싸울 수 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 그러면 비명의 도전자들도 민주당 안에서 대통령 경선을 치르게 하고, 조국 대표도 나와서 민주당 안에서 범야권 경선을 통해서 이재명 당대표의 승리가 저는 진정한 승리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저들은 요구할 거예요. 범진보 진영의 대통령 경선을 통해서 진보 진영의 대통령이 돼야 돼요. 아무도 이재명 당대표 못 이깁니다. 제발 여러분들, 지금 수박들한테 당하고 지난 대선 패배를 하면서 이낙연에게 이가 갈리고 그러지만, 결국은 누가 더 중도 확장, 그 다음에 그 중도 확장 전에 당내 통합, 이런 것들을, 그게 바로 대표의 리더십입니다. 전 딴 거 없어요. 오죽하면 제가 여러분들 제 가치관과 맞지도 않는 소득세는 금투세니 소득세니 이런 것도 우클릭하라고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와갖고 뭐 대통령 후보 연설을 한다면 민주당 당 이념과 맞지 않나 비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왜 이재명 당대표의 이유 있는 우클릭이라고 하면서 제가 왜 지지를 하냐? 우리가 이재명 당대표가 너무너무 억울하게 0.76으로 0.73%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정권을 빼앗겨 보니까 얼마나 혹독한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지를 피부로 느꼈잖아요. 권력을 뺏기는 것보다는 권력을 잡을 수만 있다 그러면 잡은 다음에 그 잡은 권력으로 얼마든지 여러 가지 법과 제도는 현실에 맞게 수정을 하고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요. 그런 저의 발언이 수박으로 들렸다 그러면 오히려 제가 전달력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재명만 바라보고 간다 그런 지지자가 아니에요. 그런 지지자들은 이재명 파리하는 놈들이고,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는 이재명 당대표는 다 품고 가고 당내 통합을 이루고 범민주 통합의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돼야만 우리가 이재명 당대표를 대통령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이재명만 바라보고 간다 그럼 저 사람 찐 이재명 지지자, 진짜 좋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줘야 돼요. 저는 그게 맞다고 그래서,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거기에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겉으로만 사랑하니까 이재명 바라보는 사랑은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랑을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재명만 바라본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죠.
왜 우리가 이재명 당대표만 바라봅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가 꾸는 꿈이 무엇인지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지지자들이 외연확장을 해주고, 이재명 당대표가 우클릭을 해도 박수를 쳐주고, 이재명 당대표가 수박도 품는 그런 넓은 리더십을 가지고 포용력을 가서 이재명 지지자들의 대통령 후보가 아닌,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아닌 범야권의 통합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그 정부는 더 동력이 있는 것이고 개혁의 박차를 가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 말에 여러분들 이해해요. 워낙 수박들한테 당하고 이낙연에게 당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라 지지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나 같은 지지자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무조건 이재명한테 쓴소리 한마디 안 하면 저 새끼 죽여가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고, 그러면 이재명 없으면 대통령 누가 합니까? 이재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버티는 것이고, 이재명을 제외하면 대안이 있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묻고, 그렇게 이재명을 반대하면 이재명과 한번 대결해 보십시오. 당신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지지를 받으면 당신이 대통령 후보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당당하게 얘기해야죠. 그렇죠? 말만 맨날 이재명 안 된다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당신이 들어가고 이재명 당대표와 둘이 겨뤄 봐라. 당원들이 누구를 지지하는지 봐라. 응? 아무도 그런 소리 못해요. 대안이 있으면 얘기해라. 정권 교체의 희망은 이재명을 빼고 얘기할 수 있냐? 그 사람들 아무 얘기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지지자들, 제가 살다가 수박소리를 다 들어보네요. 근데 기분 나쁘지 않네요. 지금 예전 같으면 야이 샹 내가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 어디서 나한테 수박이라 그래,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아, 내가 그래도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외연확장을 하고 있구나. 어쨌든 제 방송을 듣는 지금 한 5,000명 정도라도 지지자들이 외연확장하자고. 진짜 사랑한다면 이재명 당대표의 목표가 뭔지 알잖아. 대통령이잖아. 그를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친명 아니면 다 죽여. 이게 됩니까? 인간적으로. 추미애도 나와. 난 딴 거 없어. 추미애도 그래 대통령. 이거 봐봐. 추미애 좋아하는 사람? 추미애도 나와. 김경수 좋아하는 사람? 김경수도 나와. 조국도 나와. 다 김두관 나와. 다 나와. 다 모여갖고 투표하자. 이재명 아무도 못 이겨요. 다 나와. 다 나와서 다 하자. 이기면 되잖아. 개총수도 나와. 안 돼요. 제가 나가면 이재명 당대표의 표가 많이 깎여요. 의외로 제가 나가면 5% 이상 나옵니다. 딴 사람은 나와도 이재명 당대표의 표를 못 가져가는데, 제가 나가면 이재명 당대표의 표를 갖고 와요. 나는 이재명 당대표보다 더 세거든. 그렇잖아. 나를 찍으면 사표가 돼. 나를 찍는 표가 결국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는 표거든. 그래서 내가 나가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하여튼 나는 대선 후보로 끼면 안 돼요. 이건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가 미련 곰탱이지. 죄송합니다. 농담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언론에서 뭐 김경수, 김부겸, 김동엽, 왕민업, 비명 결집 이런 거요. 친명, 비명 이거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쵸?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긴장할 필요도 없어요. 김경수, 김부겸, 김동엽, 워밍업이건 뭐건 다 합쳐도요 10%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여러분들 좀 비교를 해드리면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전력은요 군사력으로 치면 미국이에요. 이재명 당대표의 전력을 군사력으로 치면 미국입니다. 나머지 김경수, 김부겸, 김동연 제가 뭐 비하하는 건 아니고 이분들 전부 동남아 군사력이에요. 이분들 플러스 100명에도 안 돼요. 그렇죠?
김경수, 김부겸, 김동연, 박용진, 니네, 김두관, 니네 다 합쳐도요, 그냥 동남아 군사력이에요. 미국이랑 안 되죠. 싸움이, 게임이 안 되죠. 응?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진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그 욕을 먹어가면서 수박 소리까지 들으면서 외연확장 해야 된다라고 외쳤던 여러분들 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나 상식적으로 그러잖아. 이기려고 그러면 대선 때 안 그래요? 이준석도 끌어들이고 싶고 안철수도 어떻게든지 이재명 지지하게끔 하고 싶고 오죽하면 내가 조원진이랑 방송을 했겠냐고. 대표님 하면서 그 태극기 세력들이랑 내가 오죽하면 방송을 했겠냐고. 그런 충정을 알아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한동훈 얘기 좀 할게요. 일단 오늘의 단신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 한동훈이 먼저, 한동훈이가 이제 당대표 취임한 지 한 달이 넘었죠. 한동훈 존재감 있나요? 한동훈 존재감 있나요? 없죠. 누가 봐도 한동훈 존재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용산 눈치 봐서 그래요. 이 얘기했다가 야 이 새끼야 너 잠깐 들어와봐 이 새끼야 그러면 저 말입니까? 저 혼자 말입니까? 또 가고 사진 이러고 찍고. 그러니까 지금 쫄은 거예요. 왜냐면 검찰도 이미 중앙지검장, 여태까지 한동훈이가 그나마 대검이나 중앙지검에 지가 법무부 장관 할 때 자기 라인을 좀 심어놨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든지 중앙지검에서도 한동훈이를 노리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면. 그러면 한동훈이는 지금 긴장할 수밖에 없죠. 누가 봐도.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용산의 힘이 검찰권을 중심으로 강력한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입장에서는 몸을 낮출 수밖에 없고, 소리 없이 당내 인사 정도야 지가 당대표라고 하면서 여의도 연구원장이나 정책위 의장이나 사무총장이나 이런 자리들을 친한계가 차지했다. 사실 정당의 가장 큰 힘은 의원들의 배지의 힘입니다. 그렇죠? 의원들의 배지의 힘이에요. 현재 친한계 해봐야 10대 명 모여갖고 해봐야 원내 교섭단체도 못 만들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한동훈이는 원외고, 지금 원내 한동훈의 힘보다는 추경호가 사실상 당 지도부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는 건 볼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한동훈이가 이제 당대표를 나오면서 제3자의 최혜병 특검을 대법원장 제3자의 추천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소리를 했다가, 사실상 추경호가 그거는 원내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배지 없는 한동훈과의 선긋기에 나섰었죠. 그러면 한동훈이는 사실상 한 달 동안 용산의 눈치를 보느라고 한다는 게 금투세의 폐지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왜 그러면 한동훈이는 언젠가는 윤석열과 선을 긋고 중도 확장을 할 수밖에 없죠. 한동훈이는 지 입으로도 이제 대권 후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을 따라가고 중도 확장이나 외연 확장이나 그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한동훈이는 지금은 외연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용산과 마찰이 없으면서 할 수 있는 외연 확장이 금투세와 종북세와 상속세 이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동훈이가 이슈의 중심이 있으려고 그러면 사실 용산을 그냥 한번 받아버리면 이슈의 중심이 씁니다. 잘 알죠? 여러분들 봐도 한동훈이가 용산을 받는 순간 모든 뉴스는 드디어 갈등 폭발, 국힘당 내분, 점입 가경, 용산 미래의 구 권력과 신구의 권력의 싸움 시작. 그냥 언제든지 한동훈 입장에서는 뉴스의 헤드라인을 자기가 장식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이는 지금 계속 차곡차곡 당내의 친윤 세력들을 흡수하는데 보이지 않는 의원들의 어떤 그 친화적인 사람들을 영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지금 한동훈이가 가장 약한 게 뭐냐면 3선 이상의 중진들은 대부분 친윤계입니다. 3선 이상의 중진들은 대부분 친윤계예요.
한동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본인이 공천을 해서 이번에 배지를 단 사람보다 TK나 어떤 PK 중심의 PK 지역의 중진들의 힘이 굉장히 필요하죠. 근데 여기에 이때다 싶어갖고 박쥐죠. 박쥐, 조경세, 육선의 조경세가 바로 한동훈 왼 팔짱을 딱 끼웠습니다. 한동훈 입장에서는 육선의 조경세가 팔짱을 딱 끼는 순간 조경세가 이랬겠죠. 많이 외로우셨죠? 저 육선입니다. 딱 하니까 지금 저에게 오신다는 말씀입니까? 감사합니다. 예 이거죠. 조경세는 왜 그럼? 조경태 왔다 민주당에 있다가 국힘당 넘어가네. 조경세는 왜 한동훈의 팔짱을 끼웠을까요? 조경세는 정치적 감각이 빨라요. 그래서 이 집 갔다 이 집에 잔치상에 먹을 게 없다 싶으면 저 집 갑니다. 저 집에 잔치상 없다 그러면 또 탈당합니다. 지금 딱 보니까 민주당에 잔치상 먹을 게 없어서 넘어갔죠. 넘어가다 보니까 국힘당에서 배지 지켰죠. 지키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도 윤석열 친윤계로 비윤계로 뭐 하면서 조용히 입 다물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확실하게 나는 반윤을 선언해야만 7선까지 도전할 수 있고 앞으로 먹을 게 있다 라고 하니까 한동훈 팔짱을 딱 낀 거예요. 끼자마자 조경세가 노리는 건 뭐예요? 하반기 국회 부의장. 그쵸? 하반기 국회 부의장은 놔주세요 이겁니다. 지금 누가 봐도 하반기 정도 넘어가면 윤석열 집권 말기고 사실상 너도 나도 나 친윤 아니야 라고 선언할 때예요. 먼저 탈출. 눈치 빠른 놈일수록 침몰 하는 배에서 먼저 뛰어내리죠. 그냥 조경태는 그냥 침몰하는 배에 그냥 승선만에 있었지 노를 젓지는 않았어요. 같이 노를 저으면서 같이 지옥으로 가자 지금 친윤계 핵심이라고 하는 새끼들을 같이 지옥으로 가는 노를 젓고 있어요. 근데 조경태는 노는 젓지 않아요. 이게 가다가 침몰할 게 뻔한데 노를 젓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에이 씨발 나 고무보트 탈랜다 라고 하면서 한동훈호 고무보트로 점프를 한 거예요. 이쪽에 점프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이쪽이 먹을 게 있어요. 하반기 국회의장도 이쪽이 먹을 게 있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한동훈의 입장은 어때? 한 달 동안 대통령과 전면전을 펼치기를 피하면서 나름 외연 확장, 중도 확장 그리고 당대표의 위신을 지켜야 되는데 할 일은 없고 거기에 민주당에서는 최상병 특검 받아라. 너 왜 최상병 특검 안 내냐? 우리가 내줄까? 비아냥거리니까 지금 제 특검을 지금 폄하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한 가지. 그러면 제보 의혹 공작도 같이 포함시켜 주시죠. 오케이 콜 했더니 콜했더니 입을 다물어버려요. 콜했더니 갑자기 추경호가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랬더니 추경호가 뭐라 그러냐? 독소조항도 폐기하자. 민주당 법안도 같이 발의를 폐기해라 라고 하니까 한동훈은 그냥 또 입 다물어요. 응? 그리고 딱 한동훈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저 취약계층 전기료 좀 깎아주시죠. 무슨 동네 반장이냐? 무슨 동네 반장도 아니고 한전 망하게 하는 새끼도 아니고 국힘당 여당 당대표라는 새끼가 맨날 한다는 게 금투세 폐지하자, 전기료 깎자, 응? 뭐하는 새끼, 정치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 한동훈이가 윤석열 눈치 보느라고 최상병 특검법으로 윤석열과 차별화 전략으로 사실 당내 지지를 받았는데 눈치만 보는 거죠. 응? 그러다가 여기저기서 관망하는 사이에 갑자기 아까도 얘기했던 조경세가 팔짱을 딱 끼니까 갑자기 중진, 그것도 PK의 중진이 팔을 잡아주니까 좀 힘이 됐겠죠. 그래서 조경태는 하반기 국회 부의장 여러 가지 자리를 노리고 들어간 것이고 조경태에도 윈, 한동훈이도 윈 하니까 좀 있으면 조경태가 옴으로써 시간이 지나고 하면 이제 한 명씩 한동훈계로 넘어올 거라는 생각을 하죠. 이제 저는 이제 조만간 친한계가 이제 슬슬 반기를 들 수밖에 없어요. 한동훈과 친한계는 결국 대통령 중도 확장 그런 어떤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이제 오늘 포문을 연 게 누구다? 김경률은 윤석열이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영입해 갖고
그 사실 최고위까지 비대위원까지 시켰던 김경률이가 김건희 사과해라. 검찰에서는 무혐의 줬지만 김건희 너 부도덕했다. 사과해라. 응? 여기저기서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가장 김건희, 그러니까 윤석열의 집권 이유는 김건희 그러니까 일가 지켜주고 자기 그냥 술이나 퍼먹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대통령 예우받고 뭐 그러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 보스, 깡패 보스 노릇하는 게 오로지 자기 철호를 위해서 지금 집권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사실 보이지 않게 엇박자가 계속 나고 있죠. 지금 친한계는 한동훈이 검찰에서도 무혐의 준 사건을 사과하라.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고 다시 들고 나왔고, 용산에서는 그 정치 공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디올백 사건을 그렇게 사실상 이미 그러니까 종결했죠. 자기네 입장들을.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저기서 최상병 어떤 특검도 제3자 방식도 이미 용산은 받을 수 없다. 최상병 사건도 사실상 용산과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은 엇박자를 보이고 있어서 최근에 여러분들 엇박자가 언제예요? 김경수 사면 문제였어요. 그렇죠? 김경수 사면 문제를 보면 한동훈이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복권은 안 된다 라고 얘기했더니 대통령실에서 그건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엇박자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슬쩍, 그러니까 들이받은 건 아니고 제 의견이에요 하면서 눈치 존나 본 거지. 대통령실에게 김경수 복권은 좀 중대범죄인데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눈치를 봤더니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라고 하니까 네 끼갱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최상병 앞으로 봐요. 김경수 건도 보이지 않게 엇박자를 했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들이 어떤 게 있냐면 최병 특검, 이게 사실 진전되고 있잖아요. 용산은 이미 최병 사건 아니다. 절대 안 된다. 제3자 추천 이건 나발이고 절대 거부권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한 달이 이제 지나니까 한동훈이가 어느 정도 당내에 자기 사람들로 개편을 하고 나서 슬슬 엇박자가 나죠. 근데 여러분들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보셔도 정치 이제 여러분들도 구단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제 한동훈과 윤석열은 같이 가지 못하는 건 알죠. 왜 그러냐면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잖아요. 윤석열은 집권 3년 차야. 어떻게 해서든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지지율 올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 20%까지 추락한 지지율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지지자들을 어떻게든지 끌어당겨갖고 그거라도 유지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한동훈이는 미래를 봐야 되잖아. 자기는 그래도 국힘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중도 확장 정책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의 이런 친일 반민족 행위의 발언들이나 반민족 행위 일본과의 긴밀한 이런 행위들은 한동훈의 미래에는 계속 먹구름이 낀단 말이에요. 결국 서로가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한동훈이는 언젠가 친한계를 중심으로 윤석열과 극한 대립을 펼칠 수밖에 없는 그 시발점이 결국은 김건희 특검. 민주당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민주당이 위기인 것 같지만 사실 민주당 손에는 들고 있는 꽃놀이패가 너무 많다. 친한 친윤 갈라치기 하는 건 너무 좋다. 그렇죠? 최병 특검 그래서 올렸죠. 그래서 민주당이 이건 타이밍 싸움이다. 김건희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집권 3년 차가 내년이면 집권 4년 차가 됩니다. 확실히 집권 4년 차가 되는 순간 그 다음에 지방선거를 대비해야 되면 당 중심으로 뭉치지 대통령 중심으로 뭉치지 않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면 내년만 딱 되면 윤석열은 이면이 집권 4년 차가 되는 것이고 2026년에 있을 지방선거 체제로 하면 당 중심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윤석열은 잊혀지는 존재가 되면 한동훈 중심으로 여기저기서 지방선거에서 본인들의 배지들도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서 당 중심으로 왜 공천권의 도장은 한동훈이가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지방선거의 공천권의 도장은 한동훈이가 갖고 있으니까 결국은 한동훈 주변에 한 명씩 여기저기서 이제 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언제 부딪힐 것이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윤석열을 여러분들 보세요.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가장 바라보는 시점이 다른 게 뭐냐? 윤석열은 끝까지 자기를 위해서 싸워줄 태극기 부대가 필요한 거예요. 제2의 태극기 부대. 박근혜 탄핵 때 광장에 나와갖고 박근혜 탄핵 반대 운동을 했던 그런 어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멸공의 횃불을 외치는, 그쵸? 그 사람들은 전통성도 없고 민주화 운동이 뭔지도 모르고 학생 운동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나오면 군가를 불러요. 멸공의 횃불을 부르는 그런 제2의 박근혜 태극기 부대가 필요한 게 윤석열이에요. 마지막 자기를 수호해 줄 수 있는, 민주 진영에서 탄핵을 할 때 탄핵을 외쳐줄 수, 탄핵 반대를 외쳐줄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필요한 것이고, 한동훈 입장에서는 지금의 윤석열을 지지하는 태극기 부대보다 더 어떤 극으로 나가고 있는 그 세력들과의 단절이 필요한 것이고, 한동훈이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태극기 부대는 하나도 필요가 없죠. 오히려 한동훈이가 외연 확장하는데 굉장한 저해가, 어떤 외연 확장의 방해 요소가 될 뿐이니까 결국은 서로 가는 길을, 윤석열은 집권 시간이 지나면 말기로 가니까 자기를 탄핵시킬지도 모르는 보위대가 필요한 것이고, 한동훈 태극기 같은 저런 중도 확장에 방해가 되는 세력들과는 멀리해야 되고, 그런 극과 극으로 달려서 결국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이 타이밍이 어느냐, 한동훈 민주당이 이제 여기서 꽃놀이패라고 제가 얘기한 거 뭐냐면, 결국은 한동훈이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다가 민주당이 그래 받아줄게 하는 순간 용산과 한동훈이는 개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한동훈이가 걸려드는 거예요. 설마 제보 특검, 제보자도 특검에 포함하자 이거 민주당이 못 받을 줄 알았죠. 이거를 장경태가 오케이 하면서 받는 순간 한동훈이는 이제 빠져나갈 테러가 차단된 거예요. 여기서 뭔가를 더 추가하면 한동훈이가 얘기했던 사실상 특검법안과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얘기했던 거에 말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제3자 그래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그래 제보 특검도 받아. 민주당이 다 받았어요. 그럼 한동훈이가 여기서 못 받게 되면 너는 그냥 당내 선거용으로 최혜병 사건을 이용한 놈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민주당과의 협의를 통해서 당대표 회담이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당직자 실무자들의 회담을 통해서 최혜병 특검에 어느 정도 합의점이 딱 이뤄갖고 여야 합의로 최혜병 특검 제3자 배정 방식에 하기로 했다라는 순간 용산에서는 바로 칼을 뽑아갖고 댓글 수사팀 조사해라, 한동훈 특검, 한동훈 자녀 조사해라 이렇게 하면서 공세가 나올 수 있죠. 그때는 전면전이죠. 그 시발점이 최혜병 사건을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나갈 것이냐가 결국은 윤석열과 한동훈의 어떤 도화선이 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오늘 주요 뉴스였습니다.